그 반지 어디서 나신 겁니까? 수천억짜리 사업 심사를 코앞에 두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항만 컨테이너 그늘 아래 어묵 노점 할머니 앞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 너머로 보인 할머니의 약지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고 그 문양을 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은 듯 멈추었습니다. 35년 전 사진 속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여인의 손에서 빛나던 바로 그 반지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반지를 감추더니 접다 만 좌판을 내팽개치고 사람들 틈 사이로 도망쳤습니다. 도연이 뒤를 쫓자 정체를 알 수 없는 항만 관리 직원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만남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35년간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이고 반지는 왜 감춰야 했으며 3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백꽃 사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강도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도시개발과 건설을 아우르고 인프라 운영권의 물류, 시설 안전관리까지 거느린 사내. 그런 그가 항만 재개발 운영권 심사를 앞두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도연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건 수천억짜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그늘 아래 낡은 좌판 위에서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던 한 할머니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 사이로 국자를 젓던 그 손에는 독특한 문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도연은 그것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고 귀 안쪽이 먹먹해지면서 주변의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져 갔죠. 경호원이 한 발 앞서 길을 막았지만 도연은 말없이 손을 들어 물렸습니다. 그 손짓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10년 넘게 그를 수행한 경호원조차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노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묵꼬치 하나를 집어들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좌판 위에 올려놓으면서 시선은 오로지 할머니의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지의 문양이 가까이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35회 전빛 바랜 사진 한 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여인의 손, 그리고 그 약지에 빛나던 바로 그 문양. 그 반지 어디서 나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까지 숨기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찰나 굳어버린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고 반사적으로 반지 낀 손을 다른 손바닥으로 덮어 감추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묵 국물 위로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경계와 공포가 동시에 어렸죠. 도연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주름 깊은 눈가, 볕에 그을린 광대뼈, 국물 냄새가 배납치마.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아득하게 익숙했고 도연의 가슴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수행비서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심사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어깨 쪽으로 다가섰지만 도연의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 사이 할머니는 후다닥 어묵꼬치를 통에 쓸어 담고
국물 냄비 뚜껑을 덮으며 노점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좌판 다리를 접는 손놀림이 다급했고 몸은 이미 뒤쪽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한 걸음 내디디며 할머니의 팔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 손을 세차게 뿌리쳤고 접다 만 좌판을 그 자리에 내팽개친 채 사람들 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등이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갔죠. 도연은 경호원을 뿌리치고 뒤를 쫓았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이 항만 노점 골목을 뛰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도연에게 체면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형광조끼를 입은 항만 관리 직원 2명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관계자 외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도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직원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직원 하나가 대답 대신 무전기를 들어 올려 어디론가 보고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벌려 통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도연의 시야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항만의 짠 바람이 도연의 양복 자락을 핥히듯 흔들었고 컨테이너 틈새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만이 텅 빈 통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진 속 그 문양과 똑같았죠. 그렇다면 저 할머니는 3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연과 그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입 통제라는 명목 뒤에, 무전보고 뒤에, 형광조끼 뒤에 숨어서 말이죠.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심사위원단도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죠. 어묵 국물 냄새가 뱀바람 속에 흩어진 작고 구부정한 등의 잔상. 그리고 약지에서 빛나던 반지의 문양이 망막 위에 각인되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도연은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엔진을 끈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이마를 기대고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 이유가 돈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차가 어느 병원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지만 도연은 시트에 등을 묻은 채 고개만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 유리에 길쭉한 빗줄기를 만들었고 그 빛 너머로 장례식장 입구가 보였죠. 국화 화환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주차장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빈소 안에는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텅 빈 상주석에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영정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항만 어묵 노점의 그 할머니, 도연이 쫓다가 놓쳐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할머니의 검은 옷은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은 건 단 하나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 빈소에 들어가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를 도연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아들로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그 진실을 꺼내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기억마저 산산이 부서뜨리는 잔인함이 될까?
도연의 손가락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장례식장 직원이 비용 정산서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빈소 사용료, 수혜, 관, 화장 절차까지 항목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죠. 할머니는 낡은 지갑을 꺼내 열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립뿐이었습니다. 지갑을 든 손이 힘없이 내려왔고 할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정산서 위의 숫자들이 마치 벽처럼 할머니를 짓눌러 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주차장 CCTV 화면도 아닌 유리창 너머 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턱이 단단하게 굳었고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명으로 전액 처리해. 누가 냈는지 절대 알려주지 마.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즉시 장례식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비용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전했을 때 할머니는 멍하니 직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왜? 물음표가 할머니의 눈 속에서 맴돌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는 정산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감사도 슬픔도 혼란도 뒤섞인 표정이 구겨진 얼굴 위로 번져갔고 텅 빈 빈소 안에서 할머니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주차장까지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눈을 감았고 핸들 위에 올린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항만 재개발 운영권 컨소시엄 심사 결과 해성그룹 탈락 확정. 비서가 주차장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거산터미널 컨소시엄이 사실상 유력합니다. 심사위원 교체 후 안전 리스크 감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뺏은 게 아니야. 내 접근 통로를 끄는 거다.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건 단순히 수주 경쟁에서 밀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항만에 출입할 명분, 자료에 접근할 권한,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누군가가 도연의 발밑에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셈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사이드 미러를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 비상구 옆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도연의 차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비상구 문을 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의 겉면에는 두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라는 수신과 함께 도연이라는 이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봉투는 아직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풀칠한 부분이 세월에 발에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의 모서리를 엄지로 쓸어내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미상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 위로 떠올랐죠. 봉투 열면 모든 게 끝난다. 도연은 문자를 읽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를 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고 시선이 다시 장례식장 빈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할머니가 영정사진 앞에 이마를 대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빈소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엄마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봉투 속 진실과 협박 사이에서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항만 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컨테이너 크레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찾아야 할 모든 것이 묻혀 있다는 걸 도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항만에서 할머니를 놓친 바로 그날 밤으로요. 도연은 자택 서재 안쪽 벽면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묵직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묶음과 현금 다발 사이에 낡은 사진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도연은 그것만 꺼내 서재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항만 어딘가로 보였고 여성의 약지에 선명하게 찍힌 반지 문양이 오후 햇살을 바닥잇나고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들어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문양의 곡선 하나하나를 눈으로 더듬으며 오늘 낮에 본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같았습니다. 세월이 35년을 지워버렸어도 반지의 문양만큼은 단 한 획도 달라지지 않았죠. 확신은 반지가 줬고 증거는 내가 만든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죠. 새벽이라는 시간은 도연에게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혜성그룹의 시설 안전관리 자회사 대표에게 가장 먼저 전화가 갔습니다. 항만 안전점검표 전수 조사를 시작해 최근 5년치가 아니라 보관 가능한 전체 기간, 서명 패턴까지 다 뽑아. 이어서 물류자회사 실무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35년 전 항만 인근 바지선 침몰 사고, 당시 운항 기록과 선적 목록 전부 찾아와 야간 출항 여부, 적재량 변동까지 빠짐없이 전화를 끊자마자 보안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낮에 항만에서 자신의 길을 막았던 관리 직원들의 신원, 소속, 통화 기록을 즉시 확보하라는 지시였죠. 도연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실타래의 끝을 잡고 한꺼번에 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올만 풀어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오랜 사업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항만 관리 측에 CCTV 열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죠.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라 열람이 어렵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비서에게 지시해 CCTV 시스템 접속 로그를 우회 경로로 확인하게 했고 거기서 내부 삭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도연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치우고 있었고 그 속도가 도연의 움직임과 거의 동시에 맞춰진다는 건 내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 자회사에 하나 더 지시를 내렸죠. 35년 전 항만 창고 화재 기록도 찾아와. 소방보고서, 보험 청구 서류, 뭐든. 며칠 뒤 올라온 자료는 도연의 예상보다 훨씬 빈약했습니다. 화재 원인란에는 원인 불명이라는 4글자만 적혀 있었고 경보 시스템 항목에는 경보 이상, 작동 기록 없음이라는 문장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죠. 보험 청구는 진행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첨부되지 않았고 담당자 서명란에는 읽을 수 없을 만큼 흘려 쓴 이름 하나만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비어있는 칸들, 의도적으로 생략된 문장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빈칸들을 바라보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봉인해 둔 기억이 서서히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매캐하고 뜨거운 연기가 코와 입을 틀어막던 감각. 누군가의 팔에 안겨 욕실로 옮겨졌던 기억. 차가운 타일, 바닥과 젖은 담요의 축축한 무게. 그리고 머리 위로 들리던 고함과 유리 깨지는 소리.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도연은 35년 동안 확신하지 못했지만 항만 창고 화재 기록의 빈칸들이 그 기억에 윤곽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사라진 것이 건물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재의 간접 조명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천장 위에서 느리게 흔들렸고 도연의 눈동자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엄마를 찾으면 거산의 과거도 열린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비 유전자 감식 기관과의 의뢰 라인을 만들라는 지시였죠.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 채널로 결과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임원진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만에서 자신의 길을 막은 직원들,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CCTV 로그, 35년 전 화재 기록의 의도적 공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산터미널,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된 라인들이 과거의 무언가를 지금도 덮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 사이로 항만 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크레인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확신을 주었고 빈칸들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고 도연은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재에 불을 끄고 나가면서 도연은 금고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의 사진 봉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 사진은 현재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한창이던 오전 10시 전략기획실장이 항만 재개발 탈락 이후 대안사업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도중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 8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지만 도연은 오후에 이어서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죠. 복도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고 도연은 걸으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항만 노점 구역으로 가는 동선을 받고 경호 차량이 직접 진입하지 말고 인근 수산시장 주차장에 세운 다음 걸어 들어가 일반인 동선처럼 자연스럽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팀에 무전을 넣었습니다. 전날 항만에서 벌어진 추격전이 이미 내부에 알려졌을 테니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또다시 길이 막힐 게 분명했죠. 도연은 양복 재킷을 벗고 캐주얼 점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항만에도 있었지만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성까지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 터였습니다. 그 시각 해성그룹의 시설 안전관리 자회사에서는 팀장급 직원 3명이 회의실에 모여 밤새 뽑아낸 데이터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항만 안전점검표 전수조사 결과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죠. 특정 구역의 점검 서명이 동일 필체로 반복되고 있었고 그 서명이 나타나는 날짜마다 야간 근무 기록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점검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누가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서명이었죠. 팀장은 이 패턴이 최근 5년뿐 아니라
확보 가능한 전체 기간에 걸쳐 반복된다는 보고서를 도연에게 올렸습니다. 물류자회사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이 35년 전 바지선 침몰 사고 당시의 운항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죠. 사고 당일 바지선은 정규 운항 스케줄에 없던 야간 출항을 했고 적재량이 공식 기록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화물 목록에는 자파라는 모호한 분류만 적혀 있었고 하역 책임자 서명란은 역시나 판독 불가한 필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침몰 원인은 기상 악화에 따른 전복으로 처리되었지만 당일 기상 기록을 대조해 보니 해당 시간대 풍속은 출항 제한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죠. 도연이 항만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 바다 냄새가 섞인 새벽 공기 속에서 엄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항만 노점 골목에서 엄마는 전날 밤 불려놓은 어묵 반죽을 꺼내 국물 냄비에 넣고 있었죠. 가스불을 켜는 손놀림은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확함이 있었고 국물이 끓어오르는 시간을 재는 것도 시계가 아니라 냄새와 소리로 가늠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가 끝나면 동전통을 좌판 아래 숨겨진 칸에 넣고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었죠. 그 동전통 옆에는 접어놓은 병원 영수증 묶음이 항상 함께 있었고 엄마는 동전을 세는 틈틈이 영수증 금액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나지 않는 계산이었죠. 오늘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남는 돈으로 내일 어묵 재료를 살 수 있는지. 그 셈법이 매일 아침 반복되었고 답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반지를 손바닥으로 감추는 것이었죠. 손님이 어묵값을 건넬 때도 옆 노점 상인이 인사를 건넬 때도 엄마의 왼손은 먼저 반지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행동인지 무의식적인 반응인지는 엄마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 반지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는 본능이 35년 세월 동안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산시장 주차장에 도착해 걸어서 노점 구역에 접근했을 때 멀찌감치서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산터미널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노점 주변을 느린 걸음으로 돌며 좌판 위치가 규정을 넘었다느니 위생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느니 하는 말을 흘렸죠.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만으로도 그 말들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좌판을 몇 센티미터 뒤로 밀었고 직원들은 그제야 천천히 걸어가면서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은 건물 모퉁이에 서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찍히도록 설정을 확인한 뒤 영상을 클라우드가 아닌 오프라인 저장 장치에 직접 옮겼죠. 도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오히려 엄마에게 더 큰 압박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엄마는 노점을 접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고 엄마가 도착한 곳은 항만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고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멈춰섰죠.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엄마의 뒷모습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문 앞에 서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산소줄을 끼고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태식 60세. 엄마가 35년간 아들로 여기며 살아온 남자였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식은 몸을 움찔하며 굳혔고
산소줄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엄마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어깨에 긴장이 풀렸지만 눈빛 속에는 안도보다 경계가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간호사가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오면 절대 들이지 마세요. 이름을 대도 뭘 보여줘도 안 됩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듯 고개만 끄덕였죠. 태식의 그 당부가 단순한 입원 환자의 예민함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절박함인지를 간호사가 구별해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병원 로비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엄마가 면회하는 환자 이름 한태식입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이 기억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죠. 항만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동네 골목에서 자주 마주치던 형. 늘 어딘가 멍이 있었고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형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름까지 선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태식이라는 두 글자가 그 흐린 얼굴 위에 겹쳐지는 느낌을 도연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감식기관 라인 구축 완료했습니다. 검체만 확보되면 바로 의뢰 가능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죠. 병원 청소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 업체의 계약서였습니다. 비서가 확인한 결과 그 업체는 거산터미널의 항만 시설 외주 라인과 동일한 모회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항만 밖에서도 거산의 그림자는 엄마와 태식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층 병실 창문 너머로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뒤에서 태식이 산소줄을 움켜쥔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과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무언가가 터지리라는 것을 도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연에게는 물러설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본 것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었고 CCTV 로그를 확인한 것은 사업상 실사라고 둘러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날 이후 도연의 모든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도연은 사흘을 고민한 끝에 엄마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가장 평범한 것으로 골랐죠. 국밥 한 끼. 항만 노점 골목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고 도연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산한 시간대를 택해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노점을 정리하고 나오는 시각은 오후 1시 반쯤이었습니다. 도연은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채 국밥집 입구 옆 벤치에 앉아 있었고 엄마가 골목을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이 근처 국밥을 좋아하는데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요. 엄마는 경계하는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반지를 물어보던 그 남자라는 걸 알아본 건지 아니면 낯선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발이 반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다그치지 않았죠. 한 발짝 물러서서 국밥집 쪽을 가리키며 부담 없이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였고 그 말 끝에 무해한 미소를 실었습니다. 엄마가 따라간 건 호의를 받아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납부일이 내일이었고 오늘 점심을 거르면 내일 재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죠. 누군가가 밥을 사준다면 오늘 하루는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 국밥집 안에서 엄마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도연이 건넨 메뉴판을 받지 않은 채 국밥 하나면 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엄마가 첫 숟가락을 뜨는 동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깍두기를 집는 척하면서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죠. 반지는 오늘도 약지에 끼워져 있었고 국물 김이 올라오는 사이로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국밥이 반쯤 줄었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반지 오래 끼고 계신 건가요? 엄마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국물 위에 떠있던 파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멈춘 그 순간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숟가락을 다시 들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의 다른 손이 테이블 위 물컵을 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물이 쏟아졌고 차가운 물이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냅킨을 잡으며 물을 닦았습니다. 도연도 냅킨을 꺼내 함께 닦아주었죠. 그 잠깐의 혼란 속에서 엄마의 시선은 반지 쪽으로 한번 갔다가 도연의 얼굴로 돌아왔고 다시 국밥 가릇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죠. 반지에 대한 질문만으로 이 정도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건 그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계산을 하는 사이 엄마는 국밥집 문을 나서 빠른 걸음으로 골목 쪽을 향했죠. 도연은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엄마가 사용했던 일회용 물컵과 수저를 냅킨으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자 모퉁이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다가왔고 도연은 그 봉지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감식 진행해. 비서는 말없이 봉지를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봉지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비서는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 순간 도연은 알고 있었죠. 감식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사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순간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도연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찾아가는 그 병실의 환자 한태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병원 로비를 지나 3층 복도를 걸어 태식의 병실 앞에 섰을 때 도연은 문고리에 손을 올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침대 난간을 잡는 쇠소리가 났죠. 문이 열리기도 전에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들이지 마. 누구든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고 태식은 산소줄을 움켜쥔 채 상체를 일으키려 발버둥쳤습니다. 심박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뛰어올랐고 간호사가 안정하세요를 반복하며 태식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선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식은 도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한태식 환자 면회가 가능한지 물은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태식은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겁니다. 도연은 병실 문에서 한 발 물러서며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자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수준으로요. 만약 태식이 도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낯선 방문객에 대한 거부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저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는 건 태식의 공포가 도연의 정체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병원을 나온 도연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항만 하청 라인에 연락해. 노점상 괴롭히는 거 즉시 중단시켜. 내 이름 쓰지 말고 상위 발주처 안전 점검 명목으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돌리는 동안 도연은 창밖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커튼이 닫혀 있었고 그 뒤에서 태식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의 보안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죠. 해성그룹 내부 서버에 항만 관련 자료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근 경로는 외부 IP를 경유한 우회 접속이었고 대상 폴더는 도연이 수집 중이던 점검표 분석 자료와 바지선 운항 기록이 저장된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연이 무엇을 모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빼내거나 삭제하려 시도한 겁니다. 도연은 즉시 핵심 자료 전체를 서버에서 분리해 오프라인 금고로 옮기게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격리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새벽 2시 서재 금고 앞에서 외장 드라이브를 잠그며 도연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다. 운영권을 빼앗기고 자료에 접근 시도가 들어오고 병원 안에서까지 거산의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35년 전에 무언가를 단순히 덮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연은 외부 변호사에게 새벽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순간 도연은 강을 건넜습니다. DNA 감식이 진행 중이고 서버 접근 시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했으며 외부 법률 자문까지 게시한 이 시점에서 뒤로 물러선다는 건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멈추면 증거가 사라지고 사라진 증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도연은 주먹 안에 쥐어진 외장 드라이브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멈추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도연에게 모른다는 것은 잃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도연이 항만 하청 라인에 노점상 압박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국물 냄비를 정리하던 엄마에게 남자 한 명이 다가왔죠.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쓴 그 남자는 말없이 좌판 앞에 서더니 국물 냄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끓는 어묵 국물이 좌판 위로 쏟아졌고 튀어오른 국물이 엄마의 팔뚝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삼키며 팔을 움켜쥐었고 화상 부위가 빠르게 붉어져 갔죠.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좌판 위에 흩어진 어묵 꼬치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 시각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도연의 경호원이 무전으로 보고했고 도연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골목을 달려 노점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컨테이너 사이로 사라진 뒤였고 엄마는 쏟아진 국물 속에 주저앉아 화상 입은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남자를 쫓으려 발을 옮기는 순간 형광조끼를 입은 항만 경비 2명이 나타나 도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일반인 출입구역이 아닙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도연이 멈춰서서 경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괴한이 노점상에게 상해를 입히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비가 그 괴한이 아니라 도연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입술이 한 줄로 다물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대신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비의 소속 명찰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항만 경비 책임자 즉시 교체해.
해성그룹 시설관리 계약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출입 통제 재정비 지시 내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즉시 실행에 들어갔고 그날 저녁 항만 경비 책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죠. 경비를 바꾼다고 뒤에 있는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흘 뒤 감식기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 통보가 아니었죠. 담당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기관에 연락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인의 어떤 건인지를 물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도연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극비로 진행한 감식 의뢰를 외부에서 알고 있다는 건 도연의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도연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샘플을 분리 보관해. 원본과 복제본을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고 결과 전달 경로를 이중화해. 비서는 밤새 두 곳의 기관을 섭외해 샘플을 나누어 보관하고 결과 통보 역시 두 개의 별도 채널로 분리했습니다. 한쪽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죠. 그 무렵 도연은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었죠. 태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방문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병원 측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보호자 외 면회는 불가합니다. 환자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복도 끝에서 병실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병실 안에서 태식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가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반지 얘기도 저 얘기도 아무것도요. 제발. 엄마는 태식의 손을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 건지, 왜 말하면 안 되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에 단절이 만들어낸 안개 속에서 엄마는 아들이 두려워하니까 따르는 것일 뿐, 그 두려움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있었죠. 도연에게 협박 문자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한 건 그 주 후반부터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매번 달랐지만 내용의 톤은 동일했죠.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멈춰라. 더 파면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찾는 건 없다. 보안팀이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 모든 문자가 항만 반경 2km 이내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자들을 삭제하지 않고 전부 저장한 뒤 날짜와 시간, 발신 위치를 표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항만 재개발 운영권 심사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돌연 교체된 것이었죠. 교체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발표되었고 새로 들어온 심사위원은 거산터미널 측 컨소시엄의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정보가 비서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체 직후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 해성그룹 컨소시엄은 안전 리스크 감점을 받아 공식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은 탈락 통보를 받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서에게 말한 한마디는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운영권을 뺏은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항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운영권이 없으면 항만 출입 명분이 사라지고 출입이 막히면 현장 자료 접근이 불가능해지며 자료가 없으면 증거를 모을 수 없습니다. 거산 측은 도연을 물리적으로 해치는 대신 제도와 절차라는 벽을 쌓아 한 겹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차단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확보해둔 내부 자료였죠. 안전관리 자회사가 올린 보고서에서
35년 전 화재 기록의 점검 서명 패턴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필체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해당 서명이 나타나는 날짜마다 실제 근무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죠.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검을 존재한 것처럼 만들어 온 겁니다. 물류자회사 쪽에서도 결정적인 정황이 올라왔습니다. 바지선 침몰 당일 야간 출항은 정규 스케줄에 없었던 비정상 운항이었고 적재량은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과적 상태였습니다. 화물 목록의 자파라는 분류 아래 실제로 무엇이 실렸는지는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침몰 해역의 당시 기상 기록은 출항 제한과는 거리가 먼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전복이라는 공식 사인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자회사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재, 가짜 서명, 증거 이동, 과적, 비정상 출항, 침몰, 사고 처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5년 전 항만 창고에 불이 났고 그 불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바지선에 실어보냈으며 과적된 바지선이 전복되어 침몰했고 그 모든 것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나의 은폐가 또 다른 참사를 낳은 것이었죠.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린 시절 기억의 조각 하나를 더 꺼내 올렸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마주치던 형, 태식. 늘 어딘가 멍이 가득했고 겨울에도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던 그 아이. 어느 날 밤 태식이 도연의 집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중얼거리듯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집은 따뜻하잖아. 그 말이 부러움이었는지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추위에 지친 아이의 독백이었는지 어린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항만 쪽 하늘이 붉게 타올랐고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가 동네에 퍼졌죠. 어른들의 고함과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이던 그 밤, 도연의 기억은 연기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지금 태식이 병실에서 산소줄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 도연의 목소리만 듣고도 발작하는 이유,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실마리가 35년 전 그 밤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누가 냈고 배에는 뭘 실었으며 누가 덮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향해 도연은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마주치게 될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가장 두려워한 순간은 진실을 모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른 아침 비서가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문자나 전화로 보고할 사안을 직접 찾아왔다는 건 그 내용이 문자로 남기기엔 너무 무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는 서재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들어 비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비서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DNA 일치합니다. 할머니는 친모이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비서의 손에 들린 감식 결과지를 받아들었고 첫 줄에 적힌 목의 확인이라는 문장 위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글자를 읽었지만 머리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3번을 읽고 나서야 도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떨렸고 종이 모서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5년의 생중에서 35년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항만 컨테이너 그늘 아래에서 어묵을 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도가 아니라 통증으로 밀려들었죠. 찾았다는 기쁨보다
왜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비서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라 책상 모서리에 놓고 조용히 나갔죠. 그날 오후 도연은 항만 노점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점퍼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의 얼굴 그대로, 양복 차림 그대로 엄마의 좌판 앞에 섰죠. 엄마는 어묵꼬치를 국물에 담그다가 고개를 들었고 도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목구멍에서 걸려 넘어오질 못했죠. 대신 도연은 어묵 한 꼬치를 집어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달아올랐지만 도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물어보던 남자라는 기억조차 선명하지 않은 듯 그저 손님 한 명을 대하듯 국물 가릇을 내밀었죠. 그리고 도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아, 오늘은 좀 늦는구나.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태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 35년간 아들 행세를 해온 그 사람의 이름만이 엄마의 기억 속에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도연은 어묵꼬치를 든 채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린 시절 함께했던 시간도 전부 기억의 단절이라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돈을 좌판 위에 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이를 악물었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죠. DNA가 증명한 사실과 엄마의 기억이 보여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도연의 가슴 한복판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회장님,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태식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 호출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차로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소란이 일고 있었죠. 응급 카트가 태식의 병실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고 심박 모니터의 경고음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 바닥에 엄마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의료진의 가운 자락을 붙잡으며 울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태식이 살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가느다란 몸이 통곡에 흔들릴 때마다 어깨뼈가 검은 옷 너머로 드러났고 바닥을 짚은 손에는 반지가 형광등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려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가가면 엄마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 것이었고 그 질문을 이 순간 견뎌낼 자신이 도연에게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태식을 안정시키고 나온 뒤 태식의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이 느리게 움직였고 간호사가 귀를 가까이 대자 끊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사물함, 봉투, 녹음기. 그것이 태식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 단어를 내뱉은 뒤 태식의 눈이 감겼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의미를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이 도연은 그 세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물함에 봉투와 녹음기가 있다. 태식이 마지막 의식의 불꽃으로 남기려 한 것은 증거의 위치였죠. 도연은 즉시 병원 관계자에게 태식의 사물함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 외 환자 소지품 접근은 불가합니다. 사물함 잠금 장치도 최근 교체되어 기존 열쇠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잠금장치가 교체되었다는 말에 도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환자의 사물함 잠금장치를 교체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연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영장 없이는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절차로 막는다는 건 누군가가 그 절차를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지. 도연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물함 잠금장치 교체, CCTV 열람 거부, 보호자 한정 접근. 이 모든 벽이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쌓아 올려진 것이었죠. 도연은 며칠 전 확인했던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병원의 청소 및 시설 관리 업체가 거산터미널 항만 시설 외주 라인과 같은 모회사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병원 안에서도 은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요. 35년 전에 시작된 거짓이 화재 기록에서, 침몰 보고서에서, 점검 서명에서, 그리고 지금 이 병원의 사물함 잠금장치에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어린 시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뜨거운 공기, 누군가의 팔에 안겨 욕실로 옮겨졌던 감각, 젖은 담요의 축축한 무게. 그 기억들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확신이 온몸을 덮쳐왔고 도연의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 앞에서 구역질을 했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입술, 이마에 맺힌 식은땀. 도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다. 35년간 도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고 다른 아들을 택했다는 상처가 모든 성공의 이면에 응어리져 있었죠. 하지만 DNA가 증명한 친모, 기억이 단절된 엄마 그리고 35년간 아들 행세를 한 태식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 상실의 빈자리를 태식이라는 사칭자가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세면대 물을 잠그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엄마가 여전히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반지를 낀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 반대편 끝에 서서 오래도록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구부정한 어깨, 세월에 바랜 검은 옷, 그리고 형광등 아래에서 둔탁하게 빛나는 반지. 도연은 등을 돌려 병원을 나서면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준비해. 그리고 변호사에게 영장 절차 타임라인을 잡아달라고 해. 시간이 없어. 태식이 남긴 세 단어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물함, 봉투, 녹음기. 그 안에 35년의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건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잃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손을 뻗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무너지는 겁니다. 태식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응급처치 이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이틀을 버텼지만 새벽 4시 즈음 심박 모니터에 선이 평평하게 누웠죠. 간호사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새벽 어둠 속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엄마는 하얀 천으로 덮인 태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법을 잊은 것처럼 텅 빈 눈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통해 태식의 사망 소식을 새벽 5시에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죠. 태식은 사칭자였습니다. 엄마의 진짜 아들이 아니면서 35년간 아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35년 전 그 밤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입이 영원히 닫혔다는 건 진실의 창구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마련되었습니다. 빈소 하나를 빌리는 데에도 엄마의 동전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엄마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가장 작은 방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객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삶에 조문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고립된 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도연은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서가 뒷문을 열었지만 도연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챕터 2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앉아있던 도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산만이 맴돌고 있었죠. 지금 들어가서 아들이라고 밝히면 방금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에게 당신이 35년간 키운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빈소가 아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이미 지시한 대로 익명으로 장례 비용 전액을 정산했고 직원에게 후원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죠. 잠시 뒤 직원이 엄마에게 비용 정산 완료를 알렸을 때 엄마는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냈는지 모르는 돈. 엄마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다가 벽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는 울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너머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식이 남긴 세 단어, 사물함과 봉투와 녹음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장례식장을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 사망했으니 병실은 곧 정리될 것이었고 정리 과정에서 유품이 처리되면 증거도 함께 사라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대답은 예상대로 느렸죠. 환자 사망 후 병실 정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유품 인계는 보호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식의 법적 보호자는 엄마였고 엄마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너져 있었죠. 도연은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을 넣어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시켰지만 법원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소 며칠은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그 시간이 도연에게는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실이 정리된 것이었죠. 병원 측은 표준 절차에 따른 정리라고 설명했고 유품 목록에는 의류 몇 벌과 세면도구, 슬리퍼 한 켤레 정도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물함은 비어 있었고 봉투도 녹음기도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정리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침대와 소독 냄새가 나는 바닥, 그리고 열린 채 비어있는 사물함. 도연은 사물함 안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닥 모서리에서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죠. 뜯긴 테이프 조각과 봉투가 찢어진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물함 바닥에 테이프로 무언가를 고정해 두었다가 급하게 뜯어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봉투에 찢긴 모서리도 남아 있었는데
그 위에 묻은 잉크 자국이 손글씨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도연은 테이프 조각과 봉투 파편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 관리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죠. 청소업체 이름, 모회사 연결 구조, 거산터미널, 항만, 시설 외주 라인과의 관계. 다시 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병실을 정리한 사람들이 거산에 손이 닿는 라인에 있었다는 사실이요. 도연은 CCTV와 출입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영장 없이는 제공 불가라는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법이 도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증거를 인멸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절차라는 이름 아래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사라진 증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 구조를 도연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장시간 식사를 하지 못한 데다 정신적 충격이 겹치면서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응급실로 실려온 엄마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링거를 맞으며 눈을 뜬 엄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커튼 너머에서 엄마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분이세요? 라고 묻자 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죠. 엄마가 고개를 돌려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줄에 묶인 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두 글자가 도연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DNA는 모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눈앞에서 도연은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기억이 만들어내는 벽 앞에서 혈연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지나가던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간신히 꺼냈습니다. 응급실을 나온 도연에게 비서가 전화 한 통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비서의 개인 전화로 걸려온 연락이었는데 발신자 미상의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 그만하면 됐잖아. 할머니 치료비는 대줄게. 선 넘지 마. 비서는 그 전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도연은 녹음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회유였습니다. 협박 다음에 오는 회유. 치료비를 미끼로 도연의 오른팔을 잘라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도연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더 파면 너도 잃는다. 도연은 병원 주차장에 서서 두 개의 메시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에게는 돈을 주겠다 하고 도연에게는 위협을 보내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이 수법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도연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옥상 너머로 검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항만 쪽에서 크레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태식은 죽었고 사물함은 비워졌으며 엄마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진실을 담고 있던 물건도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협박과 회유와 절차라는 이름의 벽뿐이었죠. 도연은 가장 잃기 싫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태식이라는 진실의 창구, 사물함 속 증거, 그리고 엄마의 기억 속 자신의 자리. 하지만 이 바닥에서 도연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아직 없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사물함 바닥에서 주운 테이프 조각과 봉투 파편이 든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연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전부인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죠. 바닥을 찍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거나 바닥을 딛고 일어서거나
도연은 누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서재에서 외부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칼날 같은 정확함이 실려 있었죠. 증거보전 신청을 오늘 안에 접수해 주십시오. 대상은 요양병원 태식 병실의 CCTV 영상, 출입 기록, 유품 처리 내역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고발장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고발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아직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박 녹취, 비서 회유 통화 녹음, 서버 해킹 시도 로그, 문서 조작 정황,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수사 의뢰를 넣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상을 특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도연은 통화를 끝내고 서재 금고에서 외장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오프라인으로 보관해 온 핵심 자료들이었죠. 안전점검표의 가짜 서명 분석, 바지선 침몰 당시 비정상 운항 및 과적 기록, 항만, CCTV 삭제 로그, 경비 책임자 교체 경위, 심사위원 돌연 교체 정황, 그리고 비서가 녹음한 회유 전화와 도연에게 온 협박 문자 아카이브. 이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률자문팀에 넘겼고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법적 절차만으로는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장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그 며칠 사이에 또 다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법의 바깥, 하지만 불법의 안쪽이 아닌 그 좁은 틈새에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병원 청소업체의 폐기물 처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폐기물은 병원 지하 집화장을 거쳐 외부 보관소로 이동되는데 최종 소각까지 보통 7일에서 열흘의 유예 기간이 있었죠. 도연은 비서와 보안팀을 투입해 해당 보관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태식 병실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직 소각 전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보관소는 항만 외곽산업단지 안에 있었고 폐기물 컨테이너에는 날짜와 병실 번호가 표기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관소 관리인에게 병원 폐기물 반환 절차를 문의했고 관리인은 병원 측 서면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죠. 도연은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서 사본을 보관소에 제출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 해당 폐기물의 소각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관소 안에서 도연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도연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폐기물 컨테이너 바닥, 비닐봉지 여러 겹 아래에서 봉투 조각 3점, 손글씨가 적힌 찢긴 편지 일부 그리고 소형 녹음기의 파편이 나온 겁니다. 녹음기는 외장이 깨져 있었지만 내부 메모리 칩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죠. 도연은 녹음기 파편을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에 즉시 넘겼습니다. 3일 뒤 복구 결과가 올라왔고 비서가 서재로 가져온 이어폰 속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이로 끊어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하나 단어를 내뱉었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35년 전 그 밤 이후로 어머니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떨림으로 가득했고 녹음 속에서 태식은 기침을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 항만 창고에 불을 낸 건 저입니다. 도연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죠. 경보는 꺼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기록은 가짜였고요. 불이 나고 나서 거산 라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서류들, 장부들, 불법 하역 증거들을 전부 바지선에 실었습니다. 새벽에 배를 띄웠는데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적이었죠. 녹음 속 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한참 뒤에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지선이 전복됐습니다. 항만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뒤집어졌고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사람도 탔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뒤로 전부 사고로 처리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녹음을 멈추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찢긴 편지 조각들도 맞춰보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태식의 손글씨로 녹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편지 끝에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반쯤 찢긴 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 조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차에 올라타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엄마는 응급 입원 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도연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옆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떠 도연을 바라보았고 이번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도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엄마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기억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인지 엄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반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도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알아본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반지를 만지며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은 기억의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죠. 대신 의자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내일 오전. 비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덧붙였죠. 내부에서 묻히기 전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 법적 절차는 동시에 가되 여론이라는 빛을 먼저 켜야 어둠 속에서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어. 다음 날 오전 10시 해성그룹 본사 브리핑룸에서 도연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양복 주머니에는 녹음기 복구 파일이 든 USB가 들어 있었고 손에는 35년 전 화재 기록과 침몰 사고 정황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서 한 호흡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35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화재와 침몰은 배경으로 두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멸, 협박, 문서 조작, 입찰 비리를 전면에 세웠죠. CCTV 로그 삭제, 사물함 잠금 장치 교체, 비서 회유 시도, 협박 문자 아카이브, 심사위원 교체 정황. 이 모든 것이 과거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도연은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운영권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브리핑룸을 나서는 도연의 등 뒤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고 거산터미널과 거산해운 그리고 그 아래 연결된 외주 라인 전체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제출한 자료들, 협박 녹취와 회유 통화 녹음, 서버 해킹 로그, 문서 조작 정황,
그리고 태식이 남긴 녹음 파일이 수사의 첫 발판이 되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요양병원의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이 확보되었고 항만 관련 운항 자료와 과거 화재 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35년 전 바지선 침몰 사고의 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창고 화재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바지선에 과적해 빼돌리려다 전복과 침몰을 일으켰다는 정황이 보도되었고 여론은 침몰은 은폐가 낳은 2차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재앙을 만들어낸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35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도연은 기자회견 이후의 소란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온 것이었죠. 엄마는 처음에 낯선 집에 겁을 먹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두꺼운 카펫 바닥이 항만 노점의 콘크리트 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도연은 엄마를 위해 가장 작고 아늑한 방을 준비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성년후견 절차와 치료 계획을 변호사 및 전문의와 함께 마무리했죠. 엄마의 기억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도연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다음 순간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태식의 이름을 중얼거리다가 멍하니 벽을 바라보기도 했죠. 하지만 반지를 만질 때만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며 손가락이 문양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반지가 엄마의 안에서 무언가를 불러내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엄마의 노점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어묵 냄비였죠. 바닥이 검게 그을리고 손잡이가 한쪽 빠진 그 냄비를 도연은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엌 찬장에 그대로 올려두었고 엄마가 부엌을 지나칠 때마다 그 냄비를 알아보는 듯 손을 뻗는 모습을 도연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버리면 엄마의 손이 알아보는 감촉마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연은 혜성그룹 차원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항만 노점상 강제 철거 금지 원칙을 그룹 공식 방침으로 공표한 것이었죠. 도연이 직접 서명한 공문에는 영세 노점 상인의 생존권은 개발 논리에 우선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고 이 방침은 혜성그룹이 참여하는 모든 도시개발 및 인프라 사업에 적용되었습니다. 바지선 침몰 사고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사고로만 알고 살아온 그들에게 침몰의 진짜 원인이 전해졌을 때 장례식장보다 더 깊은 울음이 쏟아졌죠. 도연은 유가족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성그룹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항만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으로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연이 태식의 납골당을 찾은 건 수사 개시 열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납골함 앞에 편지 사본을 놓았습니다. 태식이 쓴 그 편지의 복사본이었죠. 찢겨진 원본을 복원해 인쇄한 종이 위에 태식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고 마지막 줄에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이제는 온전한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도연은 납골함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태식을 용서한 것인지 원망하는 것인지 도연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죠. 다만 태식이 마지막 순간 사물함, 봉투, 녹음기라는 세 단어를 남긴 것은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도 있었는데
떠나면서 입을 열었다는 것. 그것이 속죄였는지 해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세 단어가 없었다면 진실은 병실 폐기물과 함께 소각로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납골함 앞에 선 엄마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죠.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엄마가 이곳이 어디인지, 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순 없지만 너도 아팠구나. 그 한마디가 납골당의 정적을 깨뜨렸고 도연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도연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엄마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연의 접촉을 받아들인 것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도연은 바다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위기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긴급 대피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첫 사업으로 항만 인근 취약 아동 보호시설 후원을 시작했고 재단 사무실은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도연의 오른팔이 되어준 비서가 재단 실무 총괄로 자리를 옮겼죠. 비서는 피해자 지원과 기록 보전 업무를 맡으며 이 사건에서 배운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나머지 직업 인생을 걸겠다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왔죠. 어묵 국물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엄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이 검게 그을린 그 오래된 냄비를 꺼내 물을 끓이고 있었고 냉장고에서 어묵을 꺼내 국물에 넣고 있었죠. 도연이 넣어둔 어묵이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어디선가 구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손놀림은 항만 노점에서 수십 년간 반복했던 그 동작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부엌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구부정한 등과 가스불 위의 냄비, 그리고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35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을 겁니다. 작은 부엌에서 어묵 국물을 끓이는 젊은 엄마와 그 옆에서 발끝을 세우고 냄비 안을 들여다보던 어린 아들. 도연의 기억에는 없는 장면이었지만 코끝에 스며드는 국물 냄새가 기억보다 더 깊은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엄마 옆으로 다가가 국자를 잡아들였습니다. 엄마는 국자를 건네주며 도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반지를 낀 손으로 앞치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천천히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반지가 너를 데려왔구나. 도연의 손이 국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아닌 직감이 만들어낸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는 분명했고 반지를 닦는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3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묵 한 조각을 떠서 작은 접시에 놓고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젓가락으로 어묵을 집어 입에 넣는 동안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안 놓칩니다. 부엌 창 너머로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만 크레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수사관들이 35년 전의 진실을 파내고 있었겠죠. 바다빛 재단의 사무실에서는 비서가 첫 보호아동의 긴급 대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유가족들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엌 안에서는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앗아간 것들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이 저녁 이후의 시간은 아직 도연의 것이었으니까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천장을 향해 느리게 올라갔고 그 김 사이로 엄마의 반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양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외롭고 긴 세월 속에서 그는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그 새벽을 볼 수 있다. 오늘 사연 속 도현도 그랬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협박과 은폐의 벽,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수없이 무너졌지만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간절함이 결국 가장 단단한 벽도 허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백꽃사연이었습니다.